이어서 구주 2차 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문제의 원인은 부모의 양육 태도, 또 부모와의 상호작용, 주변 아동과의 관계, 환경의 변화, 원만하지 못한 발달, 내적 요구의 미충족, 불만 등 다양합니다. 영유아의 정신 발달의 과정은 부모를 포함한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적인 교섭을 가지고 그 상호작용 관계를 어떻게 전개하고 변화시켜 가는가 하는 측면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자발적 행동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의 대응 방법과 반응 방법 또는 그 양쪽에 문제가 있는가에 따라서 문제의 주 원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자발 행동에 문제가 있는 군을 한번 살펴볼게요. 영유아의 생득적인 자발 행동에 이미 장애가 인정되는 것으로 자폐증, 지적장애, 기질성 행동 이상 등이 있습니다. 또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의 양육 행동에 문제가 있고 또 영유아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경우 다양한 신경증적인 표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정서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표면적이고 획일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는 경우, 양육자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 애정 탈취 증후군이라고 있고요. 시설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어머니가 입원하거나 갑자기 없어지거나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되면 의존적인 우울증이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경우 영유아는 기본적인 신뢰감을 획득하지 못하고 다른 이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지게 되며 타인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되고 방어적이거나 소극적인 성격이 되어버립니다. 과보호적인 양육 환경에서는 자아의 확립에 불가결한 갈등의 극복이나 기본적인 습관이 형성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제멋대로의 아동이 되고 분리불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자발행동과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아동을 살펴보면 영유아기의 정신장애의 대부분이 이 그룹에 들어간다고 해요. 발달적 언어장애가 그 예로 볼 수 있고 주로 환경으로부터 작용에 문제가 있는 군에는 부모에 대한 정신분석적 개입이 기본이 되고 부모의 양육 행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행동과 환경으로부터의 작용, 양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보다 종합적으로 치료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상담에 그렇다면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그 문제를 다루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상담의 범위는 학자들마다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어요. 아동 발달은 그 연령 범위를 태내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나눌 수 있고요.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이고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영유아이고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까지의 아동을 아동으로 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촉법소년이라는 법에 대해서 지금 국회나 미디어에서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에는 9살에서 24살 이하인 여러분이 해당이 되죠.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동기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서 아동 상담의 대상 연령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법의 분류를 참고로 18세 미만 시기를 세분화하면 영유아기와 아동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상담에 대한 발달을 좀 살펴보면 영아기의 인격적 발달의 기초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발달 지도가 중심이 됩니다. 발달 지도의 목표는 탐색, 애착 행동의 형성, 자기 자극화 행동의 변화, 분리불안의 관리, 조기 발견과 조기 지도, 이렇게 네 가지의 범위로 나눌 수 있고, 그 첫 번째가 탐색, 애착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놀이실에서 영유아 평가를 할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탐색, 애착 행동의 불완전, 이런 것들인데요. 탐색 행동 시스템의 발달을 자극하는 지도 계획과 애착 행동을 형성하는 지도 계획을 세웁니다. 탐색 행동 시스템의 발달은 아동의 주의의 환기와 지속, 감각 운동 기능의 활성화, 보다 복잡한 환경 자극과의 접촉과 동화, 과잉 자극 통제, 아동의 인지 구조 발달 수준이나 동화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극히 세밀하고 장기간에 걸친 교육 과정이 필요하죠. 탐색이 끝났으니 그 다음에 애착이겠죠. 애착은 특정 인물에 의한 일관된 응답성에 의해서 형성되는데요. 아동의 부모 중 어느 한편의 애착의 대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지도 계획을 애착 발달의 병리의 근거에 세우게 되고, 영아기의 발달 지도는 가정을 지도 장소로 하여 부모를 치료자나 훈련자로 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부모를 훈련하고도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자기 자극화 행동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자극이란 손가락 빨기와 같이 자기 자신에 직접 자극을 주는 행동이죠. 영유아기의 자기 자극화 행동은 애착 행동의 변환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이거나 타인의 주의를 요구하는 행동인 경우입니다. 혹은 자폐증에 해당되는 경우를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리불안의 관리는 과잉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애착 형성 도중에 분리불안을 경험한 아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잉 애착 형성 상담은 어머니 같은 공간에 두고 이제 그 안전기지가 엄마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같은 공간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불안의 공포를 줄여가면서 탐색과 조작의 행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립을 성취시키고, 분리불안에는 놀이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지도를 살펴보면 유아기의 임상적인 문제는 영유아 초기에 처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영유아기 초기에 모자관계의 불안은 모자관계의 결여와 동시에 영유아의 인격 발달에 영향을 주고 유아기의 발달 지체나 행동 이상을 형성하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아동기 상담에 대한 발달을 살펴보면 아동기는 매일 성장해 나가고 변화하며 모두 문제가 되는 행동도 내일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제 비일비재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따라서 아동의 문제 행동에 있어서 간단하게는 뭐뭐증이라는 이제 병명을 붙이는 일을 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구음장애, 함묵, 제가 현장에서 이 선택적 함구하는 말을 일시적으로 어떤 공간에 갔을 때 안 하게 되는 아이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입학, 진학 시의 심리적 긴장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일과성으로서 그 후에 인간관계 환경의 변화에 의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은 인격이 형성되는 도중에 있어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과 다르게 심리치료나 환경 조정에 따라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는 현재 나타내고 있는 증상만에 눈을 돌리지 말고 내일을 내다보는 판단이 필요하지요. 발달 이론과 문제 발생의 계기를 종합하여 역동적으로 이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동기 고학년에서는 가정과 동일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학습뿐만 아니라 교사나 친구들과의 인과관계가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갱 집단이라는 것에서는 지역의 동, 연령, 집단의 영향이 현저하기 때문에 아동의 문제, 이해나 치료에 있어서 정보 교환이나 학교에 대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학교와 부모와의 의견, 감정 대립이 생길 때 상담기관이 상호 이해를 위해서 중개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상담가는 어느 정도 학교 상황이나 현재 교육상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아동 문화의 보급과 침투가 신속하고 또 심리적인 생활권은 확대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가수나 그룹에 대한 열광적인 경향이나 동일시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특수하거나 병적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풍습, 유행, 병리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경우는 집단 치료를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가 많고요. 내성적, 소극적, 친구와 같이 잘 놀지 못한다 등의 비사회적인 문제 행동은 개인 치료를 어느 정도 행한 후에 심리 치료를 병행하면 학급, 큰 집단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의미 있고 효과적인 것들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 상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영역은 발달 단계에 따른 문제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아기는 수유, 배변, 언어 발달, 신체 발달, 수면 문제, 부모와의 애착 형성 굉장히 중요한 과업들이죠. 유아기에서는 유아 자폐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회피 장애, 과잉 불안 장애, 유아기 우울과 애착, 분리불안 장애, 또 자립의 문제, 언어 발달, 신체 발달, 사회 정서 발달 영역들이 유아기에 해당되는 발달에 따른 문제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동기에서는 집단 딸돌림, 학교 거부증, 학습장애, 품행장애, 독서장애, 난독증이라고 하죠. 또 아동학대도 있고요. 학년기에서는 학업 문제, 또래관계, 생활습관 문제, 사회성, 청소년기에는 학교폭력, 자살, 약물남용,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문화 같은 것들이 청소년기 발달 단계에 따른 문제의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상의 분류로는 이제 수면, 식사, 식습관, 기타 기본적 생활 습관상의 문제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사회 정서면의 분류를 찾아볼까요? 영유아가 자주 울거나 보채고 또 부모에게 많이 집착하고 애정 표현을 요구하는 경우, 형제 자매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하고 퇴행 현상을 보이는 경우, 가족 관계에서 아동이 어려움을 겪고 평소와 다른 사회의 정서적 행동을 나타내거나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동이 내면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경우, 위축되거나 집착 행동을 보이는 경우, 자주 울거나 아니면 활발했던 아이가 장시간 움직임이 둔해진 경우, 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분류도 사회적 발달장애 분류로 해당이 되는데요. 사회적 부적응 행동은 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발달장애 문제 행동은 발달적 관점에서 이제 여러 연령에서 해당하는 발달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현재 및 장래의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행동들입니다. 장면에 따른 분류도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면에 대한 비행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반사회적, 비사회적, 신경증적 문제행동 분류로는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가정 내 폭력, 비행, 싸움, 거짓말 이런 것들이 반사회적인 문제 행동으로 들어가고요. 비사회적 문제 행동은 대인적, 사회적인 접촉을 피하는 행동의 총칭,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적지만 인격상 필요한 사회적 경험을 갖추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장래의 문제를 일으키는 쉬운 행동,
내성적, 무기력, 고립된 행동, 한무. 신경증적 문제 행동은 편시, 식욕부지, 야뇨, 손가락 빨기, 손톱 물어뜯기, 경기, 신체적 과민성, 불결공포, 정면공포, 고소공포, 신기증이 있습니다. 정신장애 진단을 이제 통계 편람에서 이제 표로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거를 이제 DSM-5라고 해서 교재에서 어렵게 해놨는데 그래도 뭐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미국 정신의학협회를 APA라고 하네요. APA.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발행하고 분류한 진단 도구인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 대한 것으로 2013년도에 업데이트 되어 가지고 정신장애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신장애를 한번 우리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발달장애, 지적장애, 의문장애, 말더듬, 언어장애, 음성장애, 유아기 유창성 장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고 불리는 사회적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장애 있고,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는 아스퍼거 장애, 아동기 붕괴 장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닌 광범위한 발달 장애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거를 듣고 들려드릴 때마다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나 자신 대단해 하고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감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각나네요. 운동장애도 발달조정장애, 고정관념 운동장애, 뚜레증후군 등을 포함한 틱장애를 포함합니다. 정신분열증은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장애, 양극성 및 관련장애가 있고요. 우울장애는 18세까지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파괴적인 기분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월경전 불쾌감 장애. 월경전 불쾌감 장애. 이건 우리한테도 좀 해당되지 않나요? 심한 경우는 월경전에 이제 그 절도, 막 물건을 훔치거나, 약하게는 쇼핑을 한다거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있고, 지불할 수 있음에도 물건을 몰래 그 스릴을, 그런 부분, 지속적인 우울증, 불안장애에 대한 부분도 공황발작, 사회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돌연변이, 강박 및 관련장애, 강박장애, 머리카락 당김, 피부 긋기, 손톱 물기, 입술 물기, 뺨 씹기, 이런 신체적인 뭔가 제가 기억하는 제 친구 중에는 귀를 그렇게 파는 친구가 있었어요. 귀. 그냥 귀에 뭘 막 이렇게 뭔가로 귀를 후비면서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 외상 및 스트레스 요인 장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반응성 애착 장애, 또 억제된 사회 참여 장애, 적응 장애, 스트레스 반응 증후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해리성 장애는 개인화 장애, 이제 그런 개인화에 대한 장애를 비인격화 실현 장애라고 한다고 해요. 해리성 기억상실증.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현빈이가 한번 어떤 드라마에서 이 연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해리성 성 정체성 장애, 체세포 증상 및 관련 장애, 그다음에 현빈이가 아니라 지성이었나요? 갑자기 제가 좀 혼돈이 오네요. 신체 증상과 관련 장애에서 만성 통증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과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다리가 아프다거나, 근데 암으로 정형외과적인 증상은 없어.
그런 심리적인 문제. 급식 및 섭식장애, 피카와 반추장애.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좀 처음 들어봐요. 폭식, 섭식장애, 신경성 과식증과 폭식성, 섭식장애, 회피, 제한적인 식품 섭취 장애, 배설장애, 수면 깨어있는 장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중추 수면 무호흡증, 수면 관련 저호흡증, 빠른 안구 운동, 수면 행동 장애와 불안한 다리 증후군, 성별 불쾌감, 행동 장애, 간헐적인 폭발성 장애,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이렇게 정신장애 진단 통계 매뉴얼을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새삼 감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담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별 상담 첫 번째로 아동과 치료자가 1대1이 되어 상호작용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아동의 문제가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된 경우 학습 지체나 행동 문제와 같이 집중적 상담을 요하는 문제는 개별 상담이 적합합니다. 이 문제가 개선되고 집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동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집단 상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은 상담자 한 명이 내담자 여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이지요. 집단 상담은 보통 4명에서 5명, 10명 정도로 또 구성을 하네요. 집단에는 3가지 유형이 있고요. 동일 집단과 이질 집단, 또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 구조화된 집단과 비구조화된 집단, 이렇게 3종류로 집단 상담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집단 상담에서 3가지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동질 집단이란 같은 연령, 비슷한 문제 유형, 비슷한 가족 유형과 배경, 학력 상황을 가진 집단입니다. 이질 집단이란 이와 반대로 다른 연령, 성별, 다른 문제를 소지한 집단을 칭하고요. 상담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한두 가지 이질적 요소를 포함한 집단으로 구성하게 합니다. 개방 집단에 대한 폐쇄 집단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집단 유형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집단 목적에 따라서 미리 결정을 합니다. 개방 집단은 시작된 후에 집단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집단으로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의해 집단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도 있으나 활기를 띨 수도 있죠. 폐쇄 집단은 시작할 때의 구성원으로 집단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응집력과 깊이 등에서 폐쇄 집단이 개방 집단보다 우월하지만 폐쇄 집단은 구성원이 이탈할 경우 규모가 작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개방 집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체로 폐쇄 집단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집단의 상담에서 구조화된 집단과 비구조화된 집단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조화된 집단은 집단에서 이루어질 활동들이 정해져 있어서 집단의 지도자는 계획된 순서에 따라서 집단을 운영하고요. 반면 비구조화된 집단은 최소한의 구조, 시간, 횟수, 집단원 간에 지켜야 할 윤리적 문제 등만 부여하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집단원과 상담자가 운영하게 됩니다. 전자는 주로 집단 훈련, 후자는 상담 집단이나 치료 집단에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단기 상담과 장기 상담이 있는데 전통적인 단기 치료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보다 잘 충족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란 상담 기간이 짧다라는 것으로 비교적 단기간의 단기 치료, 지정된 단기 치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몇 회의 상담을 단기 상담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통일한 그런 견해가 없다고 해요. 각자 해석이 하라는 말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상담은 대상 아동의 문제에 따라서 20회기 이내에 단기 상담이 있고 3개월에서 6개월 또 1년 이렇게 장기 상담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집단은 장기 상담으로서의 때에 따라서 2, 3일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집단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 상담학회에서 상담 사례 발표 시 최소한 10회 이상 진행한 사례를 발표 조건으로 본다고 해요. 이 부분까지 하고 잠깐 끊어서 갈게요.